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ASUS 젠북 UX3402,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프로세서와 고해상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14인치 울트라북입니다.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잘 만든 노트북이에요. 하지만 인텔 엘더레이크 P 시리즈 CPU를 3개째 써보고 느끼는 건데, 이 CPU는 경량형 크리에이터 노트북 같은 데나 어울리지 휴대용 노트북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노트북에서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전부 엘더레이크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일단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인텔 엘더레이크 i5 1240P CPU, LPDDR5 16GB 온보드 램, 512GB SSD를 탑재하고 있고 2.8K 해상도의 90Hz 삼성 올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75Wh의 배터리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실측 무게는 1.37kg입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쿨링 구조는 원팬, 원히트 파이프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리뷰했던 그램이나 갤북의 경우 외장 그래픽 모델이었기 때문에 쿨링팬을 2개를 달고 나왔던 것에 비해서 떨어지죠. 근데 젠북은 원래 쿨링팬이 1개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노트북이 감당해야 할 프로세서는 전격 TDP가 28W에 달하는 엘더레이크 P 프로세서죠.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젠북 UM425라고 라이젠 르노를 달고 나온 젠북이 있었는데, 그게 이 젠북이랑 비슷한 쿨링 구조를 가지면서 TDP를 17W 정도로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8W급의 CPU를 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능을 낮추거나, 팬을 시끄럽게 돌리거나, 노트북을 뜨겁게 만들거나, 아니면 셋 다 하거나, 이 중 하나겠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좀 이따 성능 테스트에서 더 알아보자고요. 다만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열이 배출되는 히트싱크의 위치가 힌지 쪽이 아니라 측면으로 바뀌어 더 이상 화면으로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쏘지 않아도 되고, 쿨링팬의 위치가 키보드 덱의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잡고 게임이든 뭐든 작업을 할 때 손은 보통 왼쪽 키보드 덱 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에 주로 닿는 부분에 쿨링팬을 위치시키는 것이 체감되는 발열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젠북은 딱 정해진 디자인이 없고 디자인을 굉장히 자주 바꾸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디자인 가차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네요. 짙은 남색의 매트한 느낌의 금속 상판에 매우 큰 ASUS 로고가 새겨진 디자인인데, 이걸 또 뭐 눈에 띄는 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색도 잘 뽑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상판의 강도도 상당히 단단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만듦새는 우수한 편이에요. 노트북의 힌지는 맨날 보는 그 에르고 리프트 힌지 쓰고 있고 한 손 오픈은 잘 됩니다. 두께는 약 16mm로 평범한 편이고 무게는 1.37kg으로 14인치 노트북 중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포트 구성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만 쿨링팬의 위치가 보통 노트북과 반대고 좌측면에 통풍구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USB-A 1개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대쪽에는 HDMI 2.0, 썬더볼트 4 단자 2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포트 구성은 좋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입력 장치를 보면 키보드와 터치패드 모두 좋은 편입니다. 키보드의 배열은 아주 상식적인 배열을 하고 있고 키 간격이나 키 트랩을 모두 울트라북 중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터치패드 역시 크기와 감도, 클릭 메커니즘 등 모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의 오른쪽 위 모서리를 누르면 터치 숫자 패드가 뜨는데, 이걸 띄워놔도 터치패드로 마우스 커서 이동이나 클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가상 터치패드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계속 안 빼고 넣는 걸 보니까 분명 일부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뜻일까요? 디스플레이는 16대10 비율, 2880x1800 해상도에 90Hz 올레드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제가 전에 똑같은 걸 분명히 본 적 있습니다. 어떤 노트북이냐면 요가 슬림 7 카본 14인치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평한 바 있고 이번에도 뭐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디스플레이 측정치상에서 색 영역은 DCI P3 100%를 만족하고 밝기는 최대 400니트 이상, 색 정확도는 델타 E 1 미만으로 좋은 편입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 가독성 문제 어쩌고는 단순히 해상도가 높으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주사율이 90Hz라는 것도 생각보다 60Hz의 일반적인 화면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납니다.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반사율이 높은 글레어 디스플레이고 그 빛반사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반사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삼성의 올레드 패널을 쓴 노트북의 공통적인 약점입니다. 스피커의 경우에는
어떤 리뷰에서는 소리가 먹먹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노트북의 스피커는 좋은 편이라고 평가합니다. 돌비 액세스 앱을 받아서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EQ가 음악 모드 밸런스거든요. 그 모드가 보통은 가장 밸런스가 좋은 세팅이지만 이 노트북에서는 음이 먹먹하게 들립니다. 설정을 음악 모드 디테일 혹은 동적 모드로 바꾸면 먹먹한 느낌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황금귀도 아니고 노트북 스피커를 평가할 때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음량이 충분히 큰가, 두 번째로 음량을 높여도 음이 뭉개지거나 깨지지 않는가. 생각보다 윈도우 노트북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노트북이 많은데 젠북은 음량도 상당히 크고 소리가 찢어지지도 않죠. 소리의 질감이야 어느 정도는 이퀄라이저 만져주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은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입니다. 마이 에이수스에서 세 가지 성능 모드를 고를 수 있는데 저소음 모드와 표준 모드, 그리고 어댑터를 연결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성능 모드입니다. 일단 성능 모드를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제시하겠지만 중간중간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PU 벤치마크부터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성능 모드 기준 전력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3W를 잠깐 찍다가 30W로 떨어져서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30W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2펜, 2히트 파이프를 달고 있는 그램도 고성능 모드에서 고작 28W를 유지했는데 젠북이 어떻게 30W라는 높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팬을 시끄럽게 돌리고 CPU의 온도는 95도로 유지시키면서 유지하죠. 그럼 다음으로 표준 모드에서의 전력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는 처음에는 43W로 시작했다가 점점 전력이 내려와서 20W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CPU의 온도는 처음에는 100도 가깝게 올라갔다가 20W까지 전력이 떨어졌을 때는 7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음 모드에서의 전력도 확인해 볼게요. 잠깐 동안 30W를 찍다가 15W로 인해 떨어지고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15W를 유지합니다. 그럼 점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성능 모드에서는 싱글 1654, 멀티 8711점으로 높은 전력을 유지하는 만큼 그램이나 갤럭시북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표준 모드에서는 싱글 1600점, 멀티 7675점으로 점수가 좀 떨어지고 저소음 모드에서는 싱글 1370점, 멀티 5263점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인텔의 전작이었던 타이거 레이크 i5의 경우 17W 전력 기준으로 4000점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만 보면 엘더레이크 CPU가 15W의 낮은 전력에서도 타이거 레이크보다 뛰어난 성능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더레이크는 12코어 16스레드짜리 CPU고 타이거 레이크는 4코어 8스레드짜리 CPU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코어 작업을 할 때 코어 하나하나의 클럭 속도는 엘더레이크가 타이거 레이크보다 느리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좀 이따 게임 테스트 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벤치마크를 보여드리면 긱벤치 점수는 싱글 1640점, 멀티 8072점으로 다른 엘더레이크 노트북과 비슷했고 PC마크 점수는 총점 5135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11분 9초가 걸렸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이거 레이크 울트라북과 비교해서 인코딩 속도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CPU가 좋아지건 뭐건 간에 윈도우 울트라북을 영상 편집에 사용하려면 외장 그래픽을 달린 걸 사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3D마크 점수를 보겠습니다. 엘더레이크는 타이거 레이크와 비교해서 내장 그래픽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픽이 그대로라도 CPU가 업그레이드 됐고 램도 LPDDR5가 됐으니까 좀 더 점수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CPU 점수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픽 점수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져서 총점은 2021년 버전 LG 그램과 비슷합니다. 타임스파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CPU 점수는 많이 올랐는데 정작 그래픽 점수는 좀 떨어져서 총점은 썩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럼 게임 성능도 몇 개의 게임에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프레임은 네이티브 해상도와 풀 HD 해상도에서의 결과를 둘 다 확인했고 기본적으로 성능 모드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먼저 문명 6입니다. 중업,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평균 프레임은 30.9프레임, AI 턴 시간 9.41초, 풀 HD 해상도에서 평균 42.6프레임, AI 턴 시간 8.66초입니다. GTA5입니다. 하옵에서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프레임을 측정했을 때 네이티브 해상도 평균 38, 1% 하위 28프레임이었고 풀 HD 해상도 기준 평균 61, 1%로 46프레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옛날에는 인텔 내장 그래픽 노트북들이 이상하게 프레임이 떨어지게 나오는 게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나 봅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나와주네요. 원신, 중업, 비경 플레이 시 네이티브 해상도에서는 평균 19, 1%로 10프레임이었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37, 1% 하위 24프레임이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국민업 기준으로 네이티브 해상도에서는 평균 20, 1% 하위 14프레임이었고 풀 HD에서는 평균 31, 1% 하위 22프레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게임 성능은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이나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이젠 내장 그래픽과 경쟁하기는 어렵겠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여기서 테스트한 모든 테스트 결과는 성능 모드에서 측정된 결과라는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때 CPU의 전력과 발열을 살펴보면 CPU의 전력은 30W를 넘고 CPU 온도는 90도 근처에서 유지됩니다. 이때 CPU 클럭은 3GHz를 넘어갑니다. 근데 온도가 큰 문제가 아니라 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팬 소음을 재보면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50dB 후반대의 소음이 납니다. 이 정도면 보통의 게이밍 노트북 레벨의 소음이에요. 평균적인 울트라북 소음보다 거의 10dB 정도 시끄럽습니다. 쿨링팬 한 개로 이 모든 쿨링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때 노트북의 표면 온도를 재보면 가장 뜨거운 부분은 40도대 후반까지 올라가지만 쿨링팬의 위치가 WASD 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온도는 4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건 긍정적인 점이네요. 근데 성능 모드를 표준 모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 모드에서는 정말 거짓말처럼 팬 소음이 확 줄어들긴 합니다만 표준 모드에서 게임을 할 때 이 노트북은 좀 이상하게 작동하는데요. 배그든 원신이든 GTA든 어느 정도 그래픽을 사용하는 게임을 하면 CPU의 전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30W와 12W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30W일 때는 성능 모드와 다르지 않은 프레임이 나오지만 12W로 내려갔을 때가 문제인데 게임의 프레임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조작이 힘들 정도로 버벅거립니다. 12W 전력에서의 엘더레이크 CPU 클럭은 1.3GHz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노트북에서 게임같이 오래 CPU에 부하를 줘야 하는 경우에는 성능 모드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인텔은 타이거 레이크 때도 전력 차이에 따른 성능 차이 폭이 라이젠 CPU보다 크다는 점이 약점이었거든요. 저전력 울트라북인데 28W 전력을 줘야 제 성능이 나온다고 해서 욕을 먹었는데 엘더레이크는 그 전력에 따른 성능 차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엘더레이크 CPU 출시한 걸 보면 엘더레이크 P 시리즈는 처음부터 28W급 CPU라고 못을 박아뒀거든요. 15W급 CPU는 엘더레이크 U로 따로 분리해놨죠. 그러니까 28W급 CPU에 그 이하의 전력을 줄 때 제 성능을 못 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도 노트북 제조사들은 성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 저전력 울트라북에 엘더 U가 아니라 엘더 P를 앞다퉈 넣고 있습니다. 쿨링 대책은 크게 생각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최근에 인텔 엘더레이크 노트북들 리뷰 보면 DTT, 다이나믹 튜닝 테크놀로지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인텔의 CPU와 GPU의 전력을 동적으로 제한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라고 인텔이 주장하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 노트북의 성능, 특히 게임 성능이 뚝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다들 DTT는 끄라고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성능 저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DTT 기능 자체가 아니라 엘더레이크 CPU 전력에 제한이 걸렸을 때 클럭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 엘더레이크 P CPU는 28W급 전력 레벨에서 제 성능을 내는 CPU인데 이거를 원래는 20W 이하의 전력을 감당하고 있던 울트라북 폼팩트에 넣다 보니까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온도와 소음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전력을 낮춰서 팬 소음을 줄이면 CPU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표준 모드나 저소음 모드에서도 울트라북으로서의 일상적인 작업은 별 문제 없이 빠릿빠릿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인텔이 홍보하는 것만큼의 엘더레이크 성능을 뽑기 위해서는 소음과 발열 측면에서 많은 부분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배터리 타임은 어떨까요? 75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14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표준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7시간 20분 정도 갔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나 밝기, 주사율 등의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르누아르 CPU와 67W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던 젠북 UM425에 비해서는 배터리 타임이 30%가량 짧습니다. 그리고 젠북뿐 아니라 그램, 갤북 역시 타이거 레이크 버전에 비해서 엘더 레이크 버전의 배터리 타임이 더 짧았었죠. 지금까지 여러 개의 엘더 레이크 노트북을 써오면서 이 CPU가 배터리 효율이 좋지 못한 CPU라는 건 이제 거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엘더 레이크에 대해서 이것저것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이 노트북은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디자인, 좋은 디스플레이, 괜찮은 키보드와 터치패드, 포트 구성, 괜찮은 스피커, 일상적인 사용을 할 때는 별로 시끄럽거나 뜨겁지 않은 시스템 성능 등 울트라북의 기본은 대부분 잘 갖추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엘더레이크 CPU 역시 쿨링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춘 경량형 크리에이터 노트북에서는 훌륭한 성능을 내주는 좋은 CPU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8W의 전력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쿨링 구조를 가진 경량 노트북에 굳이 엘더레이크 P CPU를 넣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엘더레이크는 빠릿빠릿한 CPU이긴 하지만 이런 노트북에서 CPU가 제 성능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내장 그래픽 성능 역시 차이가 별로 없기도 하고 배터리 효율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이 추천할 만한 제품인지 묻는다면 게임을 하거나 뭔가 고사양 작업을 할 생각이 아니고 그냥 디자인 좋고 디스플레이 좋은 윈도우 노트북을 원한다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노트북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최근에 리뷰했었고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요가 슬림 7 카본 올레드와 비교했을 때 엘더레이크 젠북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물어보면 그것도 참 답하기 어렵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엘더레이크 젠북은 나중에 또 할인할 때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을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